제2기는 1897년부터 1923년까지 프로이트가 41세 되던 때부터 67세까지의 시기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은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으로 나뉘며 이것을 빙산과 바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는데요. 이것을 지정학설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신경증, 즉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분석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연구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과 자신이 치료했던 신경증 환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이나 꿈들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은 것인데요. 프로이트가 7세였던 어느 날 부모의 침실로 갔습니다. 마침 부모는 선교를 하고 있다가 프로이트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너무 놀란 프로이트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아버지가 아니 이 녀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어 라고 말을 했고 어머니는 프로이트를 안심시켜주고 어머니와 함께 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프로이트는 2살 때 이미 소변을 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7세였던 당시에 오줌을 싸게 되었을까요? 자기 분석을 통해 프로이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느낀 질투 때문이었어요. 프로이트는 무의식 중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를 방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프로이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줌을 싸고 우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프로이트는 자신 안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명한 꿈의 해석을 출간하게 됩니다. 제3기는 1923년부터 1939년까지 67세부터 암으로 사망하는 83세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의 내면을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으로 나누는 지정학설을 주장했는데요.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지정학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식의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의식, 무의식, 전의식의 개념 위에서 자아와 초자아, 본능이라는 개념을 더딥혀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구조론이란 인간의 정신 구조를 본능, 자아, 초자아 이 세 가지의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이 중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네, 무의식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적 욕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저 프로이트는 성밖에 몰라, 성욕에 사로잡힌 악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단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석에 대한 내용이 그가 죽은 뒤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생존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신분석에 매료되어서 프로이트를 따랐던 많은 동료들과 제자들이 성욕을 중시하는 이론 때문에 등을 돌렸고 오히려 반대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이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또 다른 새로운 쪽 이렇게 많은 학파가 나뉘게 되면서 심리학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는데요. 프로이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77세인 1933년에는 히틀러가 프로이트의 저서를 베를린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는데요. 프로이트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빈을 떠나 런던으로 피신을 했어야 했습니다. 보통 프로이트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담배를 탁 들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그는 상당한 애연가였고 그것 때문에 67세에 구강암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30여 차례나 받았는데요.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말년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글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 병이 악화되면서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자
담당자에게 안락사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과량의 몰핀을 맞고 안락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기로 프로이트 사망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프로이트의 막내딸이며 자녀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뒤를 이은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와 방어기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인즈 히트만이라는 사람이요, 자아심리학과 적응의 문제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두 권이 자아심리학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멜라니 클라인은 투사적 동일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소아 정신 분석을 했고, 소아는 자유연상이 어려우므로 자유연상 대신 놀이를 통한 분석 치료를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멜라니 클라인은 정신분석 기법과 이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요. 멜라니 클라인은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안나 프로이트와 갈등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멜라니 클라인이 어른과 동일하게 아동에게 정신분석을 적용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격 발달이 5년이 아닌 1년 안에 초자까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에 반대했습니다. 멜라니 역시 안나는 아버지로부터 분석을 받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어요. 그러자 정신분석학회에서는 프로이트 학파, 클라인 학파 이렇게 나누어서 공평하게 교류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 발달하였고, 하인즈 코어스는 자기심리학을 창시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신분석학계 중심으로 자아심리학이 발달되어 있고요. 영국을 중심으로는 대상관계 이론이, 남미를 중심으로는 클라인 학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